법원행정처장님, 네. 진지한 질문인데요. 스토킹 범죄에서 피해자가 8개월간 가해자의 연인이었다라고 하는 게 감형 사유가 될까요? 스토킹 범죄에서 그런 이유가 감형 사유가 된다면 좀 뭔가 좀 모순적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 그러면 그게 더 큰 감형 사유가 될까요? 10년 동안 연인 관계였다. 혼인 관계였다. 이 전부 다 실제 판결문에 감형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내용들 제가 불러드린 겁니다. 화면 보시면 2022년 1월 서울 서부지방법원, 2월 남부지방법원, 5월 수원지방법원, 6월 남부지방법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21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스토킹 범죄로만 판결이 선고된 95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실형 선고가 16.8%에 불과했는데요. 집행유예하고 벌금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집행유예 중에 40%가 연인관계, 벌금형은 54%가 연인관계였습니다. 연인관계여서 이 범죄를 당했는데 연인관계라서 감형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양형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토킹 범죄 이런 거 아닙니까? 가해자가 끝도 없이 쫓아오고 길을 막고 소리치고 주변 물건 부수고 주변 사람들 위해하고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자해하고 협박 문자, 협박 전화, 협박 물건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보내면서 숨 쉴 틈을 안 주는 겁니다. 근데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한테 당하면 덜 고통스러울까요? 정반대입니다. 연인 관계에 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 관련된 판결문에서 뽑아낸 가해자가 피해자,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만 나열해봐도 이름, 나이, 사는 곳, 전화번호, 주민번호, 계좌번호, SNS 계정, 아이들 이름, 나이, 아이들 학교, 어머니, 아버지 사는 곳, 직장 위치, 직장 동료들, 출퇴근 정보, 버스, 지하철 타고 내리는 곳, 타고 내리는 시간, 다니는 병원, 병원 가는 시간대, 보유한 차량, 차량 주차하는 장소, 신용카드 실시간 이용 정보 등등등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온라인에 보면 성형수술하고 이민 가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말들을 곳곳에 남겨놨습니다. 양희 위원장님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판결문에 이렇게 거젓이 기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선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대구지방법원 판결입니다. 같은 피해자에 대해서 3번을 범행을 해서 3번 처벌을 받았습니다. 상해죄, 업무방해죄. 그런데 4번째로 또 범행을 했어요. 같은 피해자에게. 이거를 집행유예를 해줬습니다. 2022년 4월달 수원지방법원. 같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스토킹하다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구속됐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구치소에서 계속 편지로 스토킹했어요. 집행유예 해줬습니다. 풀려나니까 다시 또 스토킹했어요. 2,442원 계좌로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문자 전화 다 막히니까 나 나왔다고 알리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가지고 있던 계좌번호 정보로.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이걸로 재판 또 받았습니다. 또 집행유예 해줬어요. 말이 됩니까? 지금 온라인상에 보면요. 여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은 있는데 판사가 없다. 판사들이 가해자에게 과몰입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관점을 균형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취지에서 여러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점이 좀 많습니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제1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의 말인지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당역 전주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그 사건 고인이 변호사를 찾아가서 남긴 말입니다. 사건의 흐름 알고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2019년 12월 달에 스토킹이 시작이 됐습니다. 2년 동안 피해자가 시달리다가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경찰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 신청했어요. 이틀 뒤에 영장실질심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자,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영장실질심사한다 통보해줬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 상황에서는 아마 안 돼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해줬습니다.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처장님, 절차가 실체를 지배한다 이런 말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예, 판사들이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까 이야기 나왔던 신당역 살인사건에서 제가 영장실질심사 신문 기일에 피해자에게 통보가 됐느냐 이거 강조한 이유는 피해자가 실제로 참여했을 경우에 결과가 달랐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내용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이었습니다. 기간도 이미 영장 청구될 때 2년이나 이미 기간 2년 동안 진행된 상태였고요. 협박 문자만 350건. 둘 사이의 관계도 같은 회사 다니는 동료여서 피해자 관련된 정보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살해될 때도 동료인 척하면서 어느 역에 근무하고 있냐 물어가지고 가서 접근해서 살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인 경우에 만약에 피해자가 통지를 받아서 출석을 해서 방청 허가를 하고 방청 허가를 받아서 영장 심사하는 판사가 필요에 의해서 신문을 했다고 하면 이런 사정들이 만약에 포착됐다고 하면 영장이 기각됐겠느냐? 저는 절대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던 사건이다. 실제로 피해자를 살릴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좀 개정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옆에 차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대법원 예규는 사실은 피해자 변호사 제도에 대응한 예규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보수적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항뿐만이 아니라 형사 규칙에 아까 말씀드린 피해자들 방청 허가할 수 있는 규정, 신문할 수 있는 규정도 들어가 있고요. 또 범죄 피해자 보호법 보면 8조의 1항 3호 범죄 피해자 권리 보호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되는 정보를 국가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국가에는 법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률적 근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지금 나오는 의원님들 질책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차를 바꾸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모르는 상태에서 영장실질심사 진행이 됐고요. 기각돼서 풀려났습니다. 기각된 사실 피해자한테 알려줬을까요? 그 역시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안 알려줬습니다. 가해자가 활보를 치고 다니는데 피해자는 전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정을. 뒤늦게 알고 변호사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남긴 말이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심각하고요. 이거 지금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피해자에게 통보해 주시도록 예규 만드시면 됩니다. 영장 기각됐을 때 기각됐다라고 통보해 주도록 예규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피해자가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 요청도 할 수 있고요. 잠정조치 청구도 또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다가 이렇게 살인사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규가 잘 아시겠지만 대법원 예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8조에 따라서 법률의 의임이 없어도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거나 사고 처리에 관한 것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이번 국정원과 지방정원들 의지를 가지고 그 대법관님들 설득하시고 대법원을 설득하셔서 이 대법원 예규 이번에 만드십시오. 두 가지 구멍은 꼭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실질 심사할 때 통보해 주는 거, 영장 기각됐을 때 알려주는 거.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할 수 있는 정보 피해자들에게 꼭 줬습니다. 의원님 하여간 지적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